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제 자신을 솔직히 객관화해보자면 저는 능력이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대단히 특출나지도 않는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직장 동료, 후배, 상사들과 원만히 어울리지만 가끔은 업무상 트러블도 어쩔 수 없이 겪는 샐러리맨이죠. 하지만 사실 그런 제게 회사엔 조금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답니다. 그 특별하고 소중한 비밀이 왜 생겼는지 그 놀라운 인연과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니, 집안 형편은 평범했지만 자식에겐 별로 관심이 없던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죠. 때문에 저도 형도 가족의 끈끈함 같은 건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저보다 3년 먼저 결혼한 형은 생각보다 결혼이 행복한 일인 것 같다고 제게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나이 30에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저는 이 사람이 바로 형이 말하던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소개로 만난 2살 어린 아내는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아내는 항상 밝아 보이더라고요. 연애를 하며 알게 된 건 그런 아내의 바탕엔 지극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부모님이 항상 자신에게든 부모님 서로에게든 칭찬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살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아내가 장인어른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 사실은 내 친아빠 아니야. 나 17살 때 엄마랑 재혼한 새아빠셔. 진짜? 매번 부모님 자랑을 그렇게 하길래 난 당연히 친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혼하고 날 한 번도 안 찾았던 친아빠보단 난 새아빠가 좋아. 우리 아빠는 아주 예전에 사별하고 자식이 없으셨대. 그래서 재혼하고 생긴 외동딸인 날 완전 공주님처럼 대해주셨어. 난 그런 아빠 덕분에 진짜 행복하게 자랐다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친자식한테도 못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우리 집이 원래는 좀 잘 살았거든. 아빠가 큰 식당을 하셔서 말이야. 근데 2년 전쯤에 아빠 식당이 폭삭 망하면서 집이 많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아빠는 지금 아파트 경비 일하시고 엄만 건물 청소 다니고 계셔. 난 그때 솔직히 좀 무서웠어. 내가 친아빠랑 살 땐 집에 돈이 없어서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 그래서 지금의 아빠랑 엄마 사이도 멀어질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두 분은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우리 집은 여태까지도 쭉 화목해. 내 친아빠의 문제는 능력이 없던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가족하고 이겨나갈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였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난 지금의 아빠가 너무 좋고 존경스러워. 아내 가정사를 듣는데 이상하게 그때 결혼 결심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저와 좋은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얼마 뒤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 32에 아내와 꿈만 같은 가정을 꾸리게 됐죠. 지아나, 서유라, 아빠한테 뽀뽀. 우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으며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덕분도 있지만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식 사랑이 지극하신 장인 장모님을 만난 일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드님 왔어? 어디 같이 나이 들고 있는 우리 사이 얼굴에 주름살 좀 늘었나? 장인어른, 저 이래봬도 아직 30대예요. 아직 주름 자글자글해지려면 한참 멀었다고요. 좋을 때구만. 근데 주름살 같은 거 좀 생겨도 괜찮어. 좀 자글자글해지면 어떤가? 자네도 우리 주영이도 언제까지나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식들일 텐데. 외동딸 사랑이 끔찍하신 장인 장모님은 사위 사랑도 마찬가지셨어요. 두 분은 저를 우리 사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아드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아픈 데는 없는지 회사 생활은 뭐가 재밌고 뭐가 불만인지 사소한 일상을 자주 물으셨죠. 저희 부모님과 너무 다른 두 분의 관심이 처음에 많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내심 제 안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 두 분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보단
마치 제가 어린애가 된 것 마냥 어색해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꽤 나중에 저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죠. 우리 부모님 원래 남한테 되게 조심스러운 분들이셔.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 세상인데 사위인 당신한테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표하셨는지 알아? 사실 내가 결혼 전에 슬쩍 당신이 부모님께 서운해하면서 잘한 것 같다고 말했었거든. 그런 말 한 거 알면 당신이 안 좋아했을 거 알아. 근데 그땐 결혼 전이라 내가 좀 싱숭생숭한 시기였어서 오랜만에 두 분하고 술을 많이 마신 날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근데 그때 내 이야기를 기억해뒀다가 두 분이 당신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신 것 같더라. 그 말을 들으니 평소 저를 맞아주던 두 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만날 때와 헤어질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를 꼭 안아주시던 장인어른의 모습이 말이죠. 그 모습들이 전부 저에 대한 큰 애정이었다는 걸 새삼 알게 되자 두 분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치솟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아내와 결혼한 게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가장인 제 롤모델과 같았던 장인어른이 너무 좋았죠. 그런 장인어른께 너무 이른 불행이 찾아왔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던 해 저는 너무나도 불길한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강서방, 자네 지금 일하나? 오늘은 밖에 출장 나왔다가 바로 퇴근하라고 해서 일찍 퇴근 중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장인어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럼 강서방, 미안한데 나랑 병원에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나? 내가 요새 아무래도 상태가 이상한데 도저히 혼자선 무서워서 못 가겠네. 네?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내가 요새 자꾸 뭔가를 깜빡깜빡하네. 저번엔 일할 때 엘리베이터 수리 때문에 기사들이 왔는데 내가 어느 엘리베이터가 언제 고장났는지 아예 까맣게 기억을 못했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매일 보는 입주민 얼굴을 기억 못해서 문제도 생겼었고 비상 열쇠 꾸러미를 못 찾아 주민들 원성을 듣기도 했어. 그뿐인가? 아이 가끔 출퇴근할 때 그 익숙한 길도 헷갈리고 아내가 끓여놓은 찌개에 나도 모르게 그만 양말을 담가놨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찌개를 다 버리기도 했네. 아직 아는 내가 이런 걸 모르는데 나 아무래도 치매 같아. 내 나이가 이제 겨우 68인데 나 너무 무섭네. 장인어른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제가 듣기에도 그건 분명 치매 초기 증상 같더라고요. 사위인 저도 무서운데 장인어른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장인어른은 항상 자신이 지켜주려고만 했던 장모님과 아내에게 먼저 말하기엔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사람으로서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 때문에 장인어른은 함께 살던 장모님께도 필사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숨겨오셨다고 했죠. 며칠 뒤 저는 아내 몰래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곤 장인어른을 모시고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죠. 그렇게 받게 된 검사 결과는 참담했어요. 아직 살 날이 구말린데 우리 불쌍한 마누라 어떡하나. 차라리 걸리려면 몸이 아픈 병이 걸릴 것이지. 왜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치매에 걸린 거야. 너무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아무리 치매라고 해도 아직 초기라잖아요. 초기에 잘 관리하시면 10년도 넘게 악화되지 않는 분들도 많대요. 결국 장인어른은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경비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알아야 가족들도 조심할 수 있다며 아내와 장모님께 치매 사실을 털어놓으셨죠. 항상 든든한 가장이었던 장인어른의 치매 소식에 아내와 장모님은 두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곧장 마음을 다스리고 장인어른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당신 앞으로 병원에서 받은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요. 알았죠? 나도 옆에서 도울 테니까 우리 같이 잘 관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맞아요, 아빠. 아휴, 우리 아빠 너무 놀라셨겠다. 아빠,
아빠가 평생 엄마랑 저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우리가 아빠 지켜드릴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어른의 가족에 대한 헌신의 세월이 가슴 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때 이후 아이들을 데리고 더 자주 처가댁을 찾아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주엔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은 매일이 똑같지 뭐. 제가 양평에 펜션 예약해놨거든요. 지금 출발해서 딱 점심 먹고 놀다가 저녁도 먹고 하루 자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장모님이 미리 1박 짐도 다 싸두셨대요. 펜션? 아유, 우리 사정에 펜션이라니. 난 우리 주영이한테 미안해서 못 가네. 집안 말아먹은 가장이 무슨 염치로 그런 데를 가나. 장인어른은 어떻게든 진행 속도를 늦추려 약을 드시며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인어른의 상태는 점점 악화돼 갔죠. 그런데 치매 오신 분들을 보면 꼭 반복하는 특정 행동들이 있잖아요. 장인어른은 자꾸만 오래전 식당이 망했던 일을 꺼내며 유독 아내에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또한 아내와 장모님에게 자꾸 이상한 말을 묻기도 하셨죠. 주영아,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 받거라. 아빠가 전과 다르게 우리 주영이한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아빠가 주영이 행복하게만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빠.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왜 자꾸 그러시지? 저는요, 아빠가 큰 식당을 하시든 지금처럼 집에 계시든 아무 상관없이 아빠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꾸 미안해하지 마세요. 행복하다고? 그래, 그럼 됐다. 그런데 주영아, 너 집에 오면서 이상한 사람 못 봤니? 집을 기웃대는 사람이라든가. 여보, 당신도 그런 사람 못 봤어? 못 봤어요. 아, 이 사람이 왜 자꾸 그런 이상한 걸 묻는데? 미안하네, 강서방. 이 사람이 오늘따라 또 상태가 좀 안 좋구먼. 이러다 금세 말 걸세. 이 영감, 내가 예전 남편이랑 살 때 가난해서 하도 힘들어했다 보니까 재혼한 자신이 나랑 우리 주영일 꼭 호강시켜줘야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식당이 망했을 때 우리 앞에선 의연한 척했지만 속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때 생각보다 많이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야. 치매 오고 자꾸 저런 소리를 하니 말이야. 그건 그렇고 자꾸 누가 기웃거리냐는 얘기는 왜 하는 거지? 치매가 오면 의심이 많아지는 분들도 많다잖아요. 이러다 계속 심해지실까봐 그게 저는 너무 걱정이네요. 가족 모두가 장인어른을 걱정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치매는 원망스러우리만큼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러다 첫 치매 판정을 받은 지 3년 뒤 폐렴을 한번 앓으신 뒤론 완전히 가속도가 붙었죠. 여보세요? 아, 여기 경찰서인데요. 김백원 씨 사위분 맞으신가요? 아내분과 따님이 전화 받지 않으셔서 사위분께 전화드렸습니다. 김백원 씨, 주민들이 신고해서 지금 경찰서에 와 계세요. 치매 걸린 분을 집에 혼자 두시면 어떡합니까? 얼른 오셔서 데려가세요. 그래도 혼자서 집 앞 정도는 산책하고 들어오던 장인어른은 혼자선 밖에 나가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정말 기겁을 했어요. 뒤늦게 제 문자를 보고 일터에서 달려온 장모님과 아내 또한 경찰서에 멍하니 앉아있던 장인어른을 보고 오열을 했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장모님. 더 이상 두 분이서만 사시게 둘 수는 없어요. 이제 저희가 모실 테니까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는 아내와 장모님에게 먼저 합가 제안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장모님 혼자서만 장인어른을 돌보시게 둘 순 없었으니까요. 우린 합가 후 모두가 출근할 시간엔 장인어른을 주간보호센터에 맡겼어요. 장모님께는 청소일을 그만 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의 생활비는 직접 벌겠다며 장모님이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초등생인 애들 교육비에 자네랑 주영이 이 집 대출금 생활비 다 하면 사정이 굉장히 빠듯한 거 알고 있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까지 자식들 등골을 빼먹겠는가. 그렇게 모두 일을 하고 퇴근하며 장인어른을 집으로 모시고 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이면 저희가 오래도록 장인어른을 모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중증 치매라는 게 정말 무섭더군요.
장인어른은 완전히 정신을 놓진 않으셨지만 종종 가족을 못 알아보고 아이들에게 욕설까지 하시더라고요. 나가! 나가 이놈들아! 내가 번 돈 우리 딸한테만 줄 거야. 어디 돈을 훔치려고 우리 집에 숨어들어? 이 거지 꼬맹이들아! 장인어른, 지안이 소율이 장인어른 손주들이잖아요. 애들이 무슨 돈을 훔치려고 한다고 그러세요? 아빠 딸 주영이 여기 있네. 아빠가 저번에 나한테 용돈 줬잖아. 그래서 아빠 지금 돈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누가 훔쳐갈 돈도 없어. 다 은행에 있다니까. 이것들이 어디서 다들 거짓말이야? 주영아, 예쁜 우리 딸 주영아, 어디 있니? 이 사람들이 나 괴롭힌다. 저희 부부와 장모님을 못 알아보는 것까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희 아이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베개까지 집어던지시자 상황이 정말 심각함을 느끼게 됐죠. 그래도 저와 아내는 어떻게든 장인어른을 끝까지 모시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와중에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린 분은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강서방, 자네도 주영이도 할 만큼 했네. 이젠 우리 영감 그만 치매 요양원으로 모시세. 아니에요, 장모님. 저희 아직 장인어른 충분히 모실 수 있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요새 요양원 관련된 안 좋은 기사가 어디 한두 개인가요? 불안해서라도 저흰 장인어른 못 보내요. 지금은 돌아가신 내 친구 큰오라버니를 예전에 모셨던 요양원이 있어. 요양원 분들이 워낙 좋아서 내 친구도 자식들도 다 안심하고 오라버님을 맡겼던 곳이네. 나도 두어 번 문병 가봐서 꽤 괜찮은 곳인 걸 확인했어. 장모님, 장인어른이 멀쩡하실 때도 아직 종종 있잖아요. 내 말 듣게. 어른인 우리야 이해하고 견딘다지만 애들은 어쩔 텐가. 자네는 아빠지 않나. 애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요양원에 모신다고 불효자식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내 말 듣게. 어? 이러다 애들이 진짜 다치고 나서야 후회할 텐가? 주영아, 너도 고집 부리지 말고 이 엄마 말 들어. 네 아빠 보호자는 엄마야. 엄마 말 따라줘. 엄마, 그래도 어떻게 아직 멀쩡할 때도 많은 아빠를 요양원에 모셔. 난 못해. 하지만 아내와 저는 끝까지 장인어른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종종 심한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정정하신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은 장인어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조용히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강서방, 이리 좀 와보게. 이렇게 제정신일 때 자네에게 꼭 부탁할 말이 있네. 뭔데요, 장인어른? 나 요양원에 좀 보내주게. 그곳에서 지내고 싶어. 장인어른, 그렇게 부를 것도 없어. 내가 자네 장인인 거 나도 잘 알아. 강서방, 나 때문에 자네랑 주영이도 우리 안 사람이랑 손주들까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네. 난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그 생각만 하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 이건 내 자신을 위해서 자네에게 하는 부탁이네. 주영이도 더는 고집 못 부리게 자네가 설득해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일세. 나 이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롭네. 장인어른은 가족을 위해 제게 소원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부탁을 하신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가장으로서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장인어른의 마음도 너무도 이해됐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해주니 아내 또한 소리 죽여 엉엉 울었죠. 결국 우린 두 분의 고집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장인어른의 치매 판정 4년 뒤 장인어른을 한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장인어른, 요양원은 좀 지낼만 하세요? 아프신 데는 없고요. 아저씨 뉘슈, 혹시 우리 주영이 못 봤어요? 내 딸인데 비록 내 피를 주지 못했어도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오. 그 눈은 땡그랗고 코가 오똑한 것이 딱 저기 저 애가 크면 우리 딸처럼 생겼겠구먼. 저와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인어른을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찾아갔습니다.
장모님은 일이 끝나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장인어른의 요양원에 달려갔다 저녁이 돼서야 집에 오셨죠. 장인어른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인 아내만은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비록 눈앞에 있는 아내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저희 딸을 보며 아내를 닮았다고 하실 정도로 아내에 대한 기억은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보, 나 드디어 이직 성공했어. 이제 연봉도 꽤나 오를 거라고. 우와, 그렇게 노력하더니 당신 해냈구나. 정말 축하해. 축하하네, 강서방.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장모님. 장모님, 이 사이가 얼른 능력 키워서 장모님이 그만 일하실 수 있게 꼭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맨날 장인어른 걱정뿐인 장모님이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장인어른 간병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저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여전히 건물 청소일을 다니시던 장모님이 안쓰러웠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고자 더 큰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입원하신 지 1년 뒤쯤 드디어 한 제조업 중견기업으로의 이직에 성공했죠. 물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직했다고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려 5천 개가 넘는 중견기업 중 끄트머리에 겨우 들만한 규모의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꽤나 미래가 보장되고 저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도 될 수 있는 회사였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이직이었죠. 그런 제 노력의 결실에 장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참 장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내 회사에 들어온 이상 다들 대충 살 생각은 접어두세요. 다들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기왕 돈 받고 일하는 거 내 회사에서 하나라도 더 열심히 배워가세요. 뭐든 얻어가는 게 많아야 가족들을 굶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일을 가족보다 중시하지 마세요. 가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일도 그만큼 간절해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직한 회사에 대해 크게 만족했던 건 꽤 높여간 연봉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은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특히 본인은 가정이 없으시면서도 직원들에겐 회사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라고 하는 대표님의 마인드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회사인 저처럼 대표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직원들이 참 많았죠. 이래서 바닥부터 시작했다던 대표님이 이만큼까지 자수성가할 수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나, 강 과장? 아, 네, 대표님. 빨리 회사 적응하려면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아직 안 들어가신 거예요? 나야 뭐 집에 기다리는 가족도 없는데 일찍 들어가서 무엇하나. 자식 같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둘러보는 게 더 낫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자진해서 이렇게 야근까지 하다니 정말 고맙네. 대표님은 직원들보다 늦게 퇴근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야근을 하다 몇 번 봤는데 대표님에겐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하고 비어있는 사무실을 한 번씩 둘러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시가 아니라 그냥 책상 하나하나를 굉장히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죠. 한 번은 대표님과 함께 퇴근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우리가 인연이 있나? 유독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자네를 많이 마주치는 것 같구먼. 그래, 일은 할만해. 적응은 많이 했고. 네, 대표님. 우리 회사에 와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뭐가 제일 좋던가? 어디 가감없이 말해보게. 항상 대표로서 회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러네. 저 아부가 아니고요. 정말로 저는 대표님을 만난 게 가장 좋았습니다. 제 인생 롤모델이 저희 장인어른이신데요. 사회인으로서의 롤모델은 대표님이세요. 항상 열정적이고 직원들부터 챙기시는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참 말은 고맙네만 난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닐세. 나 같은 사람 말고 지금처럼 자네 장인어른만 롤모델로 삼게. 난 일도 가정도 성실하게 꾸려나가는 자네 같은 직원들이 훨씬 존경스러워. 저는 그때만 해도 대표님이 굉장히 겸손하기까지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직한 지 4달쯤 지났던 시기에 저는 굉장한 사건 하나를 겪으며 대표님의 속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대표님은 갑자기 대표실로 저를 부르시더군요. 뭔가 칭찬이나 꾸지람 받을 일이 있나 싶던 전 굉장히 의외의 말을 듣게 됐죠. 내가 어제 저녁에도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자네 책상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을 보게 됐네. 그거 자네 안사람과 아이들 사진 맞지? 네. 집사람이 힘들 때마다 보고 힘내라면서 저한테 작은 액자로 만들어서 그제밤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다 놓은 건데 그새 그걸 보셨네요. 그런데 그건 왜요? 저 자네 안사람 혹시 이름이 뭔가? 나이 몇 살이야? 이름은 김주영이고요. 올해로 43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정말인가? 이름도 나이도 확실해? 그럼요, 제 아내인데요. 대표님은 대뜸 일이 아닌 제 아내에 대해 물으시더군요. 그리고 대표님의 목소린 저와 대화할수록 점점 크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의아함만 커져가던 제게 마지막으로 대표님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강 과장, 내 자네한테 부탁 하나만 함세. 자네 안사람하고 셋이 같이 식사 한 번만 할 수 있겠나? 자네 안사람을 만날 수 있게 자리 한 번 만들어주게. 네? 저희 집사람을요? 혹시 제 아내랑 아는 사이세요? 그렇다기보단 꼭 봐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냥 평소에 자네가 일도 열심히 해주고 하니까 내가 대표로서 자네 가족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네. 강 과장, 제발 부탁하네. 자네 안 사람한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대표님은 제게 아내와 꼭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직원들 중 왜 하필 제 안사람에게만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는 건지도 설득력이 없었고, 무엇보다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가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말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표님의 간절함만은 정말인 것 같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저도 한자리에 있을 테고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 오래 뵙진 못했지만 저는 대표님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제 판단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당신 회사 대표님이 직원 아내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하셨다고? 말했잖아. 우리 대표님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가볍게 나가서 밥만 얼른 먹고 오자. 저는 그 주 금요일 저녁 아이들을 집에 계신 장모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대표님과의 약속 자리로 향했죠. 우린 미리 예약된 식당 룸으로 안내받았는데 이미 대표님은 한참 전에 도착해 계신 후였어요. 일찍 오셨네요, 대표님. 제가 더 일찍 와 있어야 했는데. 이쪽이 제 안사람입니다. 여보, 우리 대표님이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김주영이라고 저는 대표님께 얼른 아내를 인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죠. 방에 들어서며 인사를 하던 아내는 고개를 들어 대표님을 보자마자 말을 멈추더군요. 왜 그러나 싶어 아내를 바라봤는데 아내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그 자리에 굳어 있더라고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보, 왜 그래? 왜 말을 하다 말아? 주영아, 아빠야, 알아보겠니? 그리고 대표님이 입을 연 순간 저 또한 그런 아내처럼 굳고 말았어요. 분명 대표님은 아내에게 자신이 아빠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 아내와 대표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다 점점 굳어가던 아내의 표정, 눈가에 눈물이 고이던 대표님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죠. 아, 대표님이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대표님이 바로 아내의 친부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우선 반쯤 혼이 나간 아내를 조심스레 의자에 앉혔어요. 그렇게 마주 앉아 대표님을 노려만 보던 아내는 드디어 날서 목소리를 내뱉더군요. 저보고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아내가 저인 줄 알고 보자고 하신 거네요.
그래, 강 과장 책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었다. 내 기억 속 네 얼굴과 너무 닮은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름도 나이도 모두 네가 맞더구나. 그래서 내가 강 과장한테 부탁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만나보려고 하지도 않을까 봐 그냥 자리만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네, 강 과장. 대표님의 사과에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런 대표님의 말에 대답한 건 아내였죠. 그래도 양심은 있으셨네요. 당연하죠. 이혼하고 한 번도 절 보러 오지 않던 아빠를 이제 와서 제가 보고 싶어 했겠어요? 왜 이제 와서 절 보고 싶다고 하신 건데요? 왜요? 미안하다, 주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주영아, 아빠도 널 보러 갔었다. 널 찾지 않은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왜 저를 안 만나러 왔었는데요? 왜요? 그래도 저 살면서 한동안은 나름 아빠를 보고 싶어 했다고요. 아무리 엄마랑 날 고생시켰어도 한때는 절 끔찍히 생각했던 아빠였으니까요. 아내는 원망스러운 말을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또한 서러운 눈물을 토해내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방 안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러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은 대표님이 저에게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아내에겐 듣지 못했던 가슴 아픈 가정사를 말이죠. 미안하네, 강 과장.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지? 대충 대표님께서 저희 아내 친아버지라는 것 정도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지금의 장인어른께서 새아버지셨다는 것밖에 없어서요. 자네가 어찌 보면 내 사위나 다름없으니 우리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는 해주는 게 낫겠지. 그래, 내가 바로 주영이 친부네. 그것도 아주 못난 애비였지. 난 원래 지금 회사가 아닌 다른 사업을 했네. 잘 다니던 회사를 주영이가 10살 때 때려치우고 사업에 손을 댄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 내 가정이 조금씩 몰락하기 시작했네. 원래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대표님은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족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대표님이 사업을 시작하며 집안이 굉장히 소홀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사정이 좋지 않아지자 장모님은 식당 일과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다니며 거의 혼자서 아내를 키우다시피 하셔야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집안 재산을 많이 까먹고 난 첫 사업을 접었네. 그때서라도 난 사업에서 손을 뗐어야 했어. 하지만 한 번 잠시나마 맛본 사업의 맛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군. 그렇게 난 그 뒤로 무려 2번이나 사업을 또 말아먹었지. 아내가 그렇게 반대했건만 난 완전히 집안을 주저앉혀버린 거야. 전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 엄마가 아빠한테 화도 내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빌었었잖아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정신 차리라고요. 근데 아빠 결국 빚까지 내서 또 사업을 시작하셨죠? 그때 저 급식비도 못 내서 맹물만 먹고 다녔어요. 엄만 저한테 미안해서 매일 밤 가슴을 치며 우셨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빚 갚고 생활해 보려고 엄마가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알죠?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4번째 사업까지 말아먹고 정신을 차리긴커녕 술독에만 빠져 지냈잖아요. 주영이 말이 많네. 난 그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 4번이나 사업을 말아먹었다는 자괴감과 돈도 사람도 모두 잃었다는 괴로움에 미쳐 있었지. 난 고생하는 가족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술독에 빠져 지냈어. 말리고 화내는 아내한테 술주정까지 부려대면서 말이야. 그런 아내가 자기 고향 오빠랑 바람이 난 걸 알았을 때 난 정말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네. 그땐 아내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알겠더군. 그 착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더라고. 아내가 17살 때 대표님은 장모님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집안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해요. 그때 장모님은 대표님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셨다네요.
미안해요, 여보. 근데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도 나도 이러려고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나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편한 오빠던 그 사람한테 하소연도 하고 의지도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엔 서로를 밀어냈지만 나중엔 그 사람이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나랑 우리 주영을 위해서라도 당신하고 제발 헤어지라고요. 여보, 내가 7년 사이에 12kg나 빠진 건 알아요? 나 못 먹고 하도 일만 해서 입안이 다 헐었어요. 뜨거운 죽도 못 먹고 요즘엔 살려고 음료수만 마시면서 산다고요. 당신 우리 주영이 급식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건 알아요? 네? 한눈 판 건 미안하지만 그냥 이대로 나랑 이혼해줘요. 우리 주영을 위해서라도요. 난 당신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7년 동안 사업병과 술독에 빠진 대표님을 결국 장모님은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큰 식당을 하며 능력도 있고 자신을 끔찍이 위해줬던 제 장인어른과 어긋난 인연을 맺으셨던 거죠. 물론 배우자를 배신하는 건 큰 잘못이지만 그 이야기를 모두 들으니 차마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마냥 탓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은 대표님은 그렇게 장모님과 이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피골이 상접해 있던 집사람을 원망했겠나. 뒤늦게 후회한다고 한들 이미 모든 걸 돌이킬 수는 없었지. 정말 내 스스로가 죽도록 미웠고 이대로 목숨을 끊어버릴까도 생각했네. 하지만 사람 목숨이 참 질기더군. 그렇게 죽다 살아나니까 이상하게 또 어떻게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난 주위에 빌고 사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돈을 끌어모았네. 그 돈으로 난 곧장 일본행 비행기를 탔어. 거기서 난 닥치는 대로 기술을 배웠다네. 이번에야말로 정말 바닥부터 다시 배워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러다 5년 뒤에 잠깐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어. 다른 것보다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거든. 난 수소문을 해서 아내가 바람났던 그 남자와 살고 있던 집을 알아냈네. 그리고 딸을 몰래 만나려고 했지. 하지만 그 남자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내 앞에 먼저 나타났더군. 대표님의 말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내는 장인어른과 대표님이 만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 같았어요. 대표님은 그런 아내를 보며 말하셨죠. 그래, 난 네가 22살 때 널 보러 갔었단다. 그때 그런 날 막은 사람이 바로 네 새아빠였지. 그 사람이 나한테 정중하고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부탁하더구나. 대표님은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그때 하신 말을 기억을 더듬어 말해주셨죠. 수철 씨, 제발 제 딸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저희 딸 옳지 않게 자기 엄마랑 인연을 시작한 절 처음에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인정받고자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 딸이 작년에서야 절 아빠라고 불러주고 제게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수철 씨랑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 제 아내도 이제야 많이 아물어가고 있어요. 저희 집 비로소 이제야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철 씨, 저희 딸이랑 아내에게 다시 나타날 자격 없지 않습니까? 한창 잘 자라야 할 나이였던 주영이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자라서 또래보다 키도 덜 컸어요. 매번 싸우는 부모님 눈치 보면서 자라느라 많이 위축됐던 그 일 다시 밝게 만들어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람은 아직도 제가 가져다주는 그 많은 생활비를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꽁꽁 숨겨둡니다. 그쪽한테 벌기만 하면 돈을 뜯겼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요. 비록 제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타나서 제 딸과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주영이 제가 책임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수철 씨한테 약속할게요. 그때 장인어른의 말에 대표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남의 입을 통해 들으니 정말 숨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 벗어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걱정되어 한동안 집 주변을 배회하며 아내를 지켜보셨다고 하네요. 그런 날 네 새아빠도 분명 알고 있었다. 두어 번 눈도 마주쳤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날 모른 척 해줬어. 그리고 난 그 사람에게 네가 아빠 아빠 하면서 밝게 웃는 모습을 몇 번이나 지켜봤다. 그제야 난 더 이상 네 옆엔 내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렇게 난 네 행복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떠났단다. 나만 없어지면 너와 네 엄만 행복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찌 생각해보면 그때 난 네 앞에 진짜로 나타날 자신도 없었던 것 같다. 네 엄마처럼 너도 날 원망하고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도 제 앞에 나타나셨어야죠.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난 널 잊은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떠나는 거라고 말이라도 해주셨어야죠. 물론 지금의 아빠를 너무 사랑했지만 전 어릴 적 저를 예뻐해주던 아빠도 오래도록 기다렸었다고요. 아빠를 원망했었지만 그래도 제 아빠였으니까요. 몰랐다, 주영아. 나로 인해 네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았을 줄은 정말 몰랐어. 난 네가 날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날 이후 대표님은 일본으로 건너가 제 아내를 그리워하며 일에만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 뒤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그 긴 세월 동안 아내를 한 번도 잊지 않고 그리워하셨다고 하네요. 자신의 손으로 가정을 망친 자기 자신을 오래도록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그제야 평소 대표님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영아, 너무 늦었겠지만 아빤 정말 단 하루도 널 잊고 산 적이 없어. 그랬으니 강 과장 책상에 사진을 보자마자 널 알아본 거야.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저야말로 죄송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전 가끔씩 아빠를 죽도록 원망했어요. 날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니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까지 한 줄로만 알고요. 대표님과 아내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며 오열을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까지 눈물이 줄줄 흘렀죠. 저 또한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아내의 친아버지가 아내를 잊은 줄 알았으니까요. 그날 두 부녀는 눈물 섞인 식사를 하며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누더라고요. 뭐? 강서방 회사 대표가 네 친아빠였다고? 엄마, 정말 놀랍지? 나도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어. 그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장모님께도 대표님에 대해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입까지 틀어막으며 이 엄청난 인연을 놀라워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에 대표님은 장인어른의 요양원에도 문병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나 기억하십니까? 아저씨 뉘슈. 저희도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대표님이라고 알아보셨겠나요? 대표님은 너무도 약해진 장인어른을 보며 많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멍한 눈빛의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책임지지 못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너무 많은 기력을 소진하셨나 봅니다. 백원 씨, 늦었지만 우리 딸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그때 나랑 한 약속 끝까지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쪽도 딸이 있수? 그래도 우리 주영이만큼 예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주영이는 언제 오려나? 우리 주영이한테 좀 전해주실래요? 혹시 누가 자꾸 집 근처를 배회하면 얼른 쫓아가서 잡으라고요. 사실 그 사람이 우리 주영이 친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딸의 진짜 아빠가 되고 싶은 욕심에 그 사람을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그땐 그게 맞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가 돼요. 수철 씨, 그걸 여태 마음에 담아두셨습니까? 모질 거면 끝까지 모질지 사람이 왜 그렇게 마음이 여립니까? 장인어른의 말을 듣는데 아내도 저도 장모님도
대표님까지 모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치매가 온 장인어른이 자꾸만 누군가를 봤냐고 물어보셨는지 말입니다. 장인어른은 그때 대표님을 그냥 돌려보냈던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셨던 거죠. 이 사람 아무도 못 알아본 지 오래됐어요. 겨우 울음을 그친 장모님은 대표님을 향해 씁쓸히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두 분 사이엔 그 어떤 원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은 장모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영 엄마, 내가 예전에 미처 당신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한 것 같아. 꽃다운 당신의 시절을 그렇게 망쳐버려서 내가 진심으로 미안했네. 난 당신이 놔두고 떠난 일로 더 이상 이 사람도 당신도 원망 안 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테지. 그리고 분명 주영이도 이만큼 잘 키워내지 못했을 거야. 그동안 나 없이 우리 주영이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와서 무슨 잘잘못을 따지겠어요. 그래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길 바랬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어줘서 고맙네요. 여기까지 문병 와준 것도 고맙고요. 그렇게 눈물로 묵은 세월을 풀어내는 두 분을 보며 대표님이 내심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원망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대표님은 자신은 생각도 않고 오직 아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그 뒤 대표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저희 아내를 잘 키워준 은혜를 갚겠다며 장인어른을 서울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요양병원 중 한 곳으로 옮겨주셨거든요. 그뿐 아니라 장모님에게 거해까지 건네주셨죠. 됐다니까 왜 자꾸 돈을 준다고 해요. 이거 받고 그 나이에 청소일은 이제 그만둬. 내가 이제와 당신하고 잘해보려는 게 아니라 예전 나 때문에 몸도 청춘도 갈려했던 당신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나 때문에 젊은 시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젠 그 돈으로 일하지 말고 당신 지금 남편 간병에만 신경 쓰면서 살아.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 당신하고 주영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람인데 당신이 마지막까지 이 사람 옆에서 최선을 다해줘야지. 그런 대표님의 선물 덕에 1년이 지난 지금 장모님은 청소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곤 대표님의 말대로 지금은 매일같이 장인어른의 곁에 붙어 계세요. 안 그래도 간병인 분들께만 간병 맡기는 일을 불안해하셨는데 요즘엔 장모님의 얼굴이 많이 편해지셨더라고요. 아내도 저도 대표님 덕분에 한결 마음을 놓고 장인어른을 병원에 모셔두고 있죠. 수철 씨,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요? 뉘슈, 혹시 오다가 우리 딸 못 봤어요? 안타깝게도 장인어른은 여전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우린 그런 장인어른을 여전히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대표님 또한 아내와 저와 함께 가끔씩 장인어른의 문병을 가곤 하죠. 그렇게 장인어른의 말동무를 하러 와주는 대표님에게 장모님은 참 고마워하시곤 합니다. 자, 우리 손주들 해레비가 주는 용돈이다. 아빠, 애들 돈 자꾸 주지 말라니까요. 버릇 나빠져요. 버릇은 부모가 잡고 해레비는 예뻐만 해주는 거야. 어릴 적 나한테 못 준 용돈 내 손주들한테라도 마음껏 주고 싶어서 그런다. 저와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종종 대표님과 식사를 하곤 합니다. 대표님은 처음 만난 손주들을 너무 예뻐하세요. 처음 봤을 땐 와락 눈물을 터뜨리실 정도로 말이죠. 올해로 13살, 11살이 된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대표님의 목에 마구 매달릴 정도로 좋아하곤 해요. 자, 한 잔 받게 우리 사위. 회사에선 티내지 않지만 저는 대표님과 종종 둘이 술도 한 잔 하곤 합니다. 꼼장어 귀신인 대표님의 회사 근처 단골집에서 말이죠. 얼마 전엔 같이 술을 한잔하다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자네, 아무리 내 하나뿐인 사이라고 해도 내가 회사에서 특혜 같은 거 못 주네.
너무 서운해하지 말게.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저도 그런 건 싫습니다. 회사에서 무조건 대표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차피 요즘은 회사 대표가 멋대로 자식이나 사위에게 특혜를 주면 큰일 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전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대표님을 회사에선 존경하는 대표님으로, 사석에선 새 장인어른으로 극진히 모시며 살아갈 생각이죠. 이렇게 지금의 제겐 두 장인어른이, 아내에겐 두 아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방향은 달랐지만 자식 사랑이 끔찍했던 두 장인어른처럼 아이들에게 평생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저처럼 부모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못하며 살도록 말이죠. 저는 결혼을 한 후 부모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연이 여러분께도 부모의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비록 다른 모습일지언정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새삼 또다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을 마무리하며 어떤 형태로든 자식을 아끼고 애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